네, 반갑습니다. 끝장의 노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형자산은요, 비유동자산에 속하면서 이제 1년 이후라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그런 자산이면서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거의 한 문제가 꼭 나오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 개수를 잠깐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모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한 16문제 정도가 지금 들어있죠. 이 말은 거의 뭐 한 회당 한 문제씩은 뭐 꼭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의 개념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무형, 형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체가 없는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다. 요거는 이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얘가 이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이거 우리 봤죠? 영업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형자산이랑 거의 똑같죠? 유형자산이랑 거의 똑같고 이 부분만 다릅니다. 그쵸? 있는이 되고 이 아래쪽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과 뭐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인식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면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 매우라는 단어를 살짝 빼놓고 그냥 높아야 된다 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치졸하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우리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첫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두 번째, 내가 이 자산을 보이지 않지만 살 때 금액이 측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특허권, 뭐 라이선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도 사실은 이 첫 번째 요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두 번째 요건,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무형자산의 특징 부분 보세요. 무형자산은 형체는 없지만 이게 이제 아까 위에 나왔었던 뭐 형체가 없는 요 부분에서 이제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식별 가능해야 되고, 자, 식별 가능해야 되고, 이게 뭐 특허권이냐 뭐 라이선스냐 이런 식으로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는 이제 내가 이걸 쥐고 있다, 이건 내 거야, 딴 사람 게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요 첫 번째 거랑 비슷하죠. 요런 거랑 같이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형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요건이랑 특징은 묶어서 같이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입니다. 종류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암기하는 요령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권자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권자로 끝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는 권자로 끝나지만 아닌 것들 찾아보면 되겠죠. 우선 대표적인 거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거든요. 이건 암기하시고. 자, 두 번째, 아까 임차권리금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름이 거의 동일한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요거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권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별해 주십시오. 권자가 있으면 무형자산, 권자가 없다 하면 뭐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임차보증금이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형자산의 종류를 암기하는 방법. 권자로 끝나면 대부분이 무형자산이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임차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임차보증금과 이름이 매우 흡사해서 헷갈리더라. 그래서 그거를 권자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자. 그 다음 전세권, 이거는 권자가 들어가지만 무형자산이 아니더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전세권과 임차보증금 얘네들 두 개 있죠. 얘네들은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산 카테고리의 맨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전부 다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굳이 계정 과목을 대표인 애들, 기타 비유동 자산의 대표인 애들을 뭐 기억을 좀 하시려면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창출이라는 거 보이시죠? 내부 창출해서 뒤에 물결표를 이런 식으로 꺼놨는데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애들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라이선스부터 전부 다요. 만약에 앞에 내부 창출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무형자산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에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우리 회사 레시피가 1억 원이야 라고 하면서 무형자산으로 그 재무상태표에다가 기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창출을 했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내부 창출이 아닙니다. 애초에 얘네들은 뭐 어떻게 따지면 이제 외부 창출, 외부에 독립되고 신뢰할 만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 임의로 내부 창출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창출이 그럼 다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따져보자는 건데요. 내부 창출, 우리 회사가 내부 창출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R&D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R&D는 연구개발의 약자죠. 연구개발의 약자입니다. R은 리서치고요. D는 디벨롭의 약자입니다. 자, 연구개발이란 말처럼 연구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단계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 자료, 논문 뭐 이런 것들을 읽겠죠. 요때는 보시다시피 따로 뭐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구비라는 비용으로만, 이때 발생하는 돈들에 대해서는 연구비라는 비용으로만 처리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개발 단계는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는요, 물건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시제품들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서 이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아까 전에 우리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있었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 이런 거 특징,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기록하면 돼요. 자, 근데 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이 안 되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개발비 부분입니다. 얘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이름을 딱 봤을 때 이거 비용 계정이네 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요거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의 종류에도 개발비라는 게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비도 무형자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특히 얘는 기억을 별표를 쳐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산으로 인식한다 하면 개발비고요. 개발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면 경상개발비로 인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면 연구비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는 우리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답안 공개를 할 때 이렇게 해설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장으로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붙였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시험 기출문제를 푸실 때 해설 부분 있죠. 그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설 부분에 다음 회차 때 시험에 출제할 부분을 좀 예고편처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갑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 전 단계인 연구비와 이건 이제 연구 단계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지금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자, 근데 개발 단계에서 개발비라고도 적혀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 지출되었으나 무형자산의 요건 보시다시피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인식하여 단기 비용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연구비는 비용이다. 비용 처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체크만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무 2급 수준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1급에서도 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밑에 오답을 보시면 취득한 시점이라는 오답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그렇고 무형자산도 그렇고 이건 동일합니다. 유형자산도 네, 이 부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만 유형자산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제로란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고 나면 뭐 0이 되는 거죠.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은 걔네들은 보이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잔존가치가 얼마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할 수 없을 때 정해법. 이거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유형자산에서는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형자산은 하면서 이 말을 딱 쓰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 됩니다. 무형자산에서만 상각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정액법 쓰는 게 맞고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말이 없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법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내용연수, 세법 같은 걸 뜻하고요. 이건 이제 세법 같은 걸 뜻하고, 경제적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뭐 회계적. 회계가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짧은 기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한번 잠깐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앞에 말 어렵지만 이것만 보면 돼요. 관련된 법령이나 계약의 요 부분만. 다시 갈게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할 수 없다. 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 부정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부정이잖아. 그러면 의미는 그거예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져 있으면은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입니다. 의미는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말이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문장 그대로 씁니다. 보통은, 보기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의미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놨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라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권, 개발비, 권. 일단 무형자산을 나타내는 거구나. 자, 근데 권자가 들어가지만 아니라고 했던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문제 풀고 오세요, 지금. 문제 풀고 해설 들으십시오. 세 번째,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돼 있고. 자, 키워드부터 갑니다. 영업권, 연구비, 강호권, 재산권. 됐죠?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문장이 길긴 하지만 키워드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할게요. 개수 물어보는 문제. 이게 좀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봅시다.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는, 자, 상표권. 영업권인 줄 알았더니 내부적 보이세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니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임차권리금의 권자 보이실 거고, 경산개발비는 요거 때문에 아니라고 했었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3개입니다. 4번의 답은 3개. 이런 식으로 문제 바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부적이란 단어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6번이죠. 6번.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고요. 자, 향후 5권 가치 창출의 개발 단계. 일단 키워드부터 가봅시다. 내부 창출 보이세요? 내부 창출. 상표권. 일단 요거 답은 바로 2번 찍으셔야죠. 나머지는 이렇게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 1번은 뭔데요? 이거는 개발비죠. 개발비. 개발비 무형자산인 거 아시죠?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이름들이 다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 올바른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키워드는 연구 단계입니다. 연구 단계에서 현금이 나갔대요. 그럼 연구비라고 하셔야죠. 됐나요? 그리고 연구비는 무형자산 아니고 판관비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 잘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8번입니다. 자, 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인데,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비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위에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8번 같은 경우는 네, 빵원이죠. 왜냐하면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이제 개발비로 인식한다는 뜻인데, 지금 앞에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없으면 무조건 연구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자산으로, 개발비라는 자산으로는
지금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답은 1번. 자, 이제 9번 갑니다.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고요. 자, 뭐 하나씩 읽어가면서 9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이제 틀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가 혹은 취득원가, 최초에 살 때 그 가격을 이제 원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100만원 하지만 나는 80 주고 샀다. 그럼 난 80만원이라고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형자산은 상대방 회사의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처럼 막 시세가 막 바뀌는 그런 걸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란 말을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산 단기 매매 증권이나 이런 애들은 뭐 공정가치로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교환을 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내가 준 물건 있죠? 그거의 시세로 측정한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읽어만 두세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요건 아예 규정이라서 요건 좀 기억을 합시다.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할게요.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11번입니다. 자,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이다. 그쵸?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 사올 때의 가격, 거기에다가 직접 부대비용. 우리 직접비는 더하고 간접비는 더하면 안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자산에 그게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한다. 여러분, 감가상각 하듯이 무형자산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뭐 계약 기간이 5년 있다 치면 5년 동안 상각해 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개정 과목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무형자산은 독특하게 예시로 잠깐만 들어드리자면 내가 특허권이 있다. 100만원짜리 있다고 칠게요. 상각을 할 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개가 되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자산의 밑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막 붙이는 식으로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무형자산은요 직접법이라고 해서 직접 차감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가냐 하면 특허권을 깎고 싶으면 대변에 그냥 특허권 자체를 깎아버려요. 매년. 그리고 10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0년 정액법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대변에 10만원 적으면 돼요. 매년. 그리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적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그 자산의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직접법입니다. 직접법. 자, 그다음 네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실체가 있는 경우라 했죠. 그럼 무형자산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실체가 없어야 무형자산을 쓸 수 있죠. 지금처럼 있다 하면 유형자산 써야죠. 유형자산. 아시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하나 갑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아까 뭐라고? 연구 단계라 했잖아. 지금 오답이 반복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3, 4번 맞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삼각 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었고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무형자산의 삼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리 관계 법령이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이제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가지를 지금 뭐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업용이죠.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비용인식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한다. 이것도 이 말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다라고 답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도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자본적 지출 혹은 뭐 수익적 지출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다. 이것도 O입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잘 볼게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쓴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형자산만 O이고요. 유형자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4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형자산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세무 2급으로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유가증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투자자산 카테고리에도 속하면서 당좌자산 카테고리에도 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주로 볼 부분은 이제 개념, 그 다음에 매입과 처분, 그리고 뭐 재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가입니다. 자, 표가 뭐 좀 잘리긴 했습니다만 좀 위아래 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세 가지로 회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각의 정의들이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 단기간 매매 차익 키워드가 이 목적 안에 지금 키워드가 다 있죠. 이 키워드를 조합을 하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목적 안에 키워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목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이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구분입니다. 이건 이제 어느 자산에 속하냐인데, 자, 단기 매매 증권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동자산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아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암만 생각해도 재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좌자산 소속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투자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시간이 흘러 결산 시점이 딱 돼서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1년도 채 안 남은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자자산으로 계속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좌자산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시작은 투자자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후에는 당좌자산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바로 한번 프로그램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정 감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만 보시면 되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이 따로 찾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컨트롤 F 해가지고 지금 찾아볼게요. 123번 보세요. 당좌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있고, 다음 찾기 178번. 자, 178번은 투자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지분증권, 이 말은 주식이라는 글자고요. 그리고 여기 채무증권이라는 부분은, 자, 여기 채무증권, 이 부분은 이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가증권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는 거는, 이거 남의 주식을 내가 사온 겁니다. 지분증권. 그리고 채권, 이것도 남의 채권을 내가 사온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발행한 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자산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것들을 내가 들고 왔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일단 보세요. 자, 그리고 주식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인데, 단기 매매 증권도 보시다시피 주식의 형태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의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의 형태로 있을 수 없다. 이건 왜냐하면 만기 보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데, 여러분 주식에 만기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부분을 다시 계속 할 건데, 이거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증권의 형태로는 셋 다 있을 수가 있네요. 채권의 형태로는 셋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는 가능한데 어떤 형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얘 하나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의 형태로는 있을 수 없다, 지분증권의 형태로는 있을 수 없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분계 부분을 볼 건데요. 분계 부분을 보시면 취득, 그리고 이제 기말이 되면 평가하겠죠.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처분하고 이 자산을 없애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표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은 얘죠. 단기 매매 증권 밑에 있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얘가 이제 제일 특이한 점이거든요. 특이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회계에서 분계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분계 연습할 때 모든 자산들은, 제가 이런 말 했죠.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이라는 말을 하면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산들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분계 연습할 때 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따르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 보이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럼 뭔데? 별도의 비용, 별도의 비용으로 따로 처리해라. 지금 수수료 비용 보이시죠? 따로 처리해라.
여러분, 그리고 그 기억나시나요? 9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라 했지 않습니까? 900번대가 뭔데? 영업의 비용이었죠. 판관비나 뭐 제조경비는 아니에요.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별도의 비용,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오른쪽을 보시면 얘는 이제 1000원이 그냥 합쳐진 채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잡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 되면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를 때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적어요.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평가가 늘었으니까. 자, 하락 때는 보시다시피 대변에다가 이 자산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끊을 수 있죠. 평가를 해봤더니 이익이 났더라, 이런 식으로. 얘는 평가를 해봤더니 손실이 났더라, 이런 식으로. 매도 가능 증권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 분계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도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만 좀 달라졌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다. 평가 손실도 단기 손익. 근데 또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분계가 나중에 우리 문제나 뭐 관련된 거 풀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우선 시험 문제 목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총 4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자, 이쪽 칸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칸이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칸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칸. 그리고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칸.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칸입니다. 시험 목적으로 기억하실 부분은 얘가 다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단기 손익에 소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단기 손익 항목,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이거나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얘는 자본에 소속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목적으로요.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문제를 풀고 또 위에 있는 이론 부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올라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형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풀고 오세요. 한 문제씩 풀고 보셔도 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요. 채무증권을 취득할 경우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및 만기, 요거가 이제 틀렸는데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요, 답은 2번인데 만기 보유증권은요,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말마다 막 시세가 어떻게 변했을까, 만기 보증권의 시세가 얼마일까 평가해보자 가 아니라, 자,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문제를 풀다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방법이 다르구나만 우선은 지금 인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요거는 이제 위에 설명을 좀 봐야 되겠네요. 요거 나왔으니까, 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자, 유가증권의 기말평가부터 해서 하나씩 또 읽어 나가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는 보통 12월 31일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시장성이 없다는 말은 시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최초에 그냥 사왔던 가격을 그냥 자산에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다. 그 말은 시세가 없고 그걸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유가증권의 재분류인데요.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바꿀 수 있는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얘는 아예 태생이 달랐잖아요. 단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 원칙,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답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범주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만 시험에서는 이제 원칙보다는 요 예외가 더 자주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서. 드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예외가 이제 시험에는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목적을 아예 상실한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이제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다. 요거까지는 그냥 오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분류가 되는데,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가능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기 보유 증권 부분 여러분 X 쳐주세요. 요건 X 쳐주세요. 요거는 분류 가능하지가 않다입니다. 왜냐면 만기 보유 증권 자체가 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 기본적으로 주식이었을 때 어떻게 하려 해요? 주식일 때는 만기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시장성 상실했을 경우에는 요 좀 특이점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스탠다드 하잖아요. 읽어보시면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빨간 별표 친 부분,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번 문제 풀던 거를 맞아 풀어보면, 자, 단기 매매, 한번 보기였죠.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기라고 바꾸면 오답이 되겠죠. 자,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요 부분 보이세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만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잡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나 매도 다 됩니다. 오케이. 자, 단기, 매도, 만기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평가, 만기가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상각 후 원가법이란 다른 방법을 쓴다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 똑같은 보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만기를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만기 보유 증권. 맞죠?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도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 문제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맞습니다. 지금 보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 투자로 간다. 뭐 둘 다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유동은 당좌 자산이 아까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투자 자산은 이제 비유동일 때, 1년 이후일 때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이 말 나왔죠? 이 말은 평가 손익이라고 봐주십시오. 평가 보유 이익이라 돼 있으니까 이익. 그러면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미실현 보유는 무슨 말이냐면 실현되지 않은 보유 이익이란 뜻인데,
왜 이런 말이 평가 이익과 같은 말이 되냐 하면요.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해봤더니 올랐어. 그러면 평가 이익 났네 라는 말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내가 팔기 전까지는 실현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실현 뭐 이익 이런 말은 평가 이익과 같은 말입니다. 그거 일단 아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봐주셔야 될 부분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요거 맞냐는 거죠. 자, 이건 올라가셔서 요 표 있죠. 평가 손익 부분 여기 있네.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맞네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손익 항목 아니네요. 자본이네요. 자본. 그래서 요 부분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 얘 단기 매매 증권은 맞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 전에 자본 항목이었으니까요. 답은 4번의 답은 3번. 4번 보기도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맞죠? 만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만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오답으로 언젠간 나올 거니까 지금 정리 잘 해두세요.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고 6번 문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유가증권 중에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로 만다. 여러분 채권은 요거랑 요거랑 만기 보유 증권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1번 보기처럼 만기 보유 증권이 없으려고 하면 이 채권이란 말보다는 주식은 했으면 맞는 말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 답은 2번.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얘가 아니죠. 얘는 아까 삼각 원가법을 쓴다라고 했고,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간 내 매매 차익, 이게 아니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은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의 정의는 뭔데요? 얘는 그냥 정의가 이랬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면 그 이외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번 하겠습니다. 결산평가 시 시장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가격은 이제 시세를 뜻하겠죠. 그리고 공정가치 이런 거를 뜻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8번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우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우리 삼각형 원가법이라고 했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상품과 제품은 뭔데요? 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 저가법 기억나세요? 단가 결정 방법, 단가가 하락하면은 저가법 한다 했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는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저가법을 본다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공정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약간 그런 컨셉으로 문제를 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만기 보여준 건 어쨌든 시세 가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지금 말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인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유가증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뒤로 빼놨는데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챕터니까 이게 한번 도전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9번 옳은 것은 블랭크 채우기입니다. 자, 뭐뭐뭐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이건 제가 아까 평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뭐뭐뭐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이것도 이제 평가 항목, 평가 손익이겠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보이세요? 이건 자본이잖아요. 자본으로 처리한다. 이제 위에 봤었던 표를 떠올리셔야 돼. 이건 바로 그냥 답을 체크해 드릴게. 답은 2번이죠. 9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왜 그런데요가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서 아까 이론 정리했던 거를 다시 보고 오세요. 10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에 해당되는 거는 뭔데? 뭘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2번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우선은 두 개 다 속할 수 있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근데 이제 처분 혹은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처분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요거가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면 되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가볼게요. 처분 손실과 평가 손실만 일단 봅시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손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면 이제 단기 손익, 일반적인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 비용에 속한 데 있었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요 자본 보이시죠? 이거 됐고, 손익 보이시죠? 됐고, 여기까지 됐나요? 증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아까 처분 손익 있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했었잖아요. 얘가 이제 영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 영향을 미치면 단기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우리 단기 순이익은 항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그러니까 평가가 없더라도 처분 예로 인해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한번 이해만 해보세요. 안 되면 넘어갑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2번이냐 3번이냐인데 자산의 증감은 우리 분개했을 때 잠깐 올라가 볼게요. 요게 보세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막 평가이익 잡을 때 여기 차변에 상승할 때 차변에 요 자산 잡은 거 보이세요? 하락할 때는 대변에 이 자산 잡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산이 막 증감했었잖아, 그치? 이 유가증권 자체가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산의 증감도 맞는 말입니다. 부채의 증감 알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알 수 없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1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요거는 뭐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3번입니다. 딴 거는 뭐 볼 거 없고요. 이제 16번. 16번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무상이니까 내가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의 가치도 높아졌다라고 처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총 가격이 그대로 두고요. 그냥 답을 바로 찍어 드릴게요. 답을 찍어 드리면 그 주식의 가격을 높이지는 않고요. 그냥 수량과 단가를 그냥 새로 계산할 뿐입니다. 네. 수량으로 이제 나누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한다 정도로만 이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뭐 중요도가 엄청 높다라고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이번 시간 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